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늘도 7월 16일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 여러분 조금 목요일 하루를 보내시면서 조금 심란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참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2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적 점검과 더불어 다소 기로에 서 있는 듯한 시장 상황 점검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파트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위수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조심스럽습니다. 밤사이 이렇게 혼전 끝에 그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워낙 아시아장이 안 좋았어요. 제일 좋다는 심천이 5.3% 넘게 빠지고 상하이도 4%, 홍콩도 2%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또 요즘 시장 상황 하루하루가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은 한번 우리 심도 깊게 한번 따질 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윤 파트장님, 오늘 금통이 있었죠?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금리 기준금리 연 0.5% 동결은 저희가 들었고, 네네. 우리가 주목할 만한 무슨 한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금리가 불과 코로나 발생하기 반년도 안 됐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준금리 0%대에 진입할 수 있을까를 상상도 안 하고 있었다가 그랬죠. 예, 올해 75bp 인하해서 지금 현재 0.5%까지 내려왔는데 예. 5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때 또 만장일치로 인하를 했어요. 예. 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0%대 기준금리도 사상 초유지만 진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더 낮춘다. 미국이나 주요국들도 충분히 지금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네. 한국도 거기에 따른 부담을 좀 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여력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효화한이라고 하는 한계 다다른 금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월에 인하하고 나서는 그다음 추가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거다 봤고 오늘 그래서 또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일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그 5월 달부터 걱정했던 경제에 대한 그 진단이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느냐.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큰 또 저금리 때문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는데 하느니 낮은 금리에 대한 일부 책임론도 있을 것 같고 그 두 개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확산돼서 5월 달에 제시했던 올해 전망 마이너스 0.2% 성장을 내놨는데 그거보다는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런 것 때문에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금리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간 부분도 정책이 미시적으로 정부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으니 그 총재가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금리를 지금 정상화는커녕 지금 현재 완화적인 기조 자체에 부동산 때문에 엮여서 크게 변화는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당장 금리를 낮추고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마켓은 이제 더 이상 하느니 금리 쪽에서 여지라든지 기대를 줄까 완화적인 분위기를 줄까 했는데 네. 오늘 좀 완화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완화적으로 해석됐다. 네. 그렇다고 더 낮춘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기대는 그쪽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발언 자체는 그래도 최근에 일부 좀 개선된 지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또 하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은 약간 한계 쪽에 와 있는데 지금 재정정책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올해도 추경을 60조 원이 넘게 해서 거기에 이제 국채 발행량이 반이 넘는 38조나 추가로 더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 100조밖에 안 찍었던 국고 발행량이 올해 130조로 늘어서 추경 38조까지 168조. 그러니까 전체 채권 발행량이 한 해 동안 68%나 늘었어요. 그 부분에 한국은행이 약간 요즘에 역할론이 많이 거론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국채도 많이 사주는데 예. 우리나라도 수급이 부담스러워지면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이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오늘 약간 통화정책의 그 여지, 완화적인 스탠스를 준 게 실제로 돈을 쓰지 않고도 오늘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낮출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선을 긋고 이제 금리를 기대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도 이 저금리 때문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립으로 하는 그 구두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로 시장의 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도 국채를 사지 않고도 시장 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 그런 효과를 노리고 오늘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금통위 총평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채권에 운용하는 사람들이야 금리가 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유연하게 대체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생활인으로서나 아니면 이제 채권이란 자산과 비용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네.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이제 한국은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단계가 좀 지나간 거 아닌가. 금리가 좀 떨어진 게 금리 열심히 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그게 운용력들에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 인계치나 네. 그 금리가 움직였을 때 사람들이 받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한국은행이 지난 거 아닌가? 뭐 CPP 오르고 떨어진들 그것이 우리 경제나 아니면 주식이나 뭐 조금 이제 좀 둔감해지는 구간까지 간 거 아닌가 주식을 보는 제 관전평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예, 저도 필드에서는 어때요, 진짜? 그러니까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 네. 이제 뭐 더 이상의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 이런 카드를 지금 다 쓸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면 최악의 국면을 대비한 상황에서 카드는 일단 남겨놓는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0.5bp는 이해를 하는 수준이고 네. 여기보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간다라는 것은 증권 시장에서도 상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더군다나 뭐 정부가 지금 뭐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은 상당히 좁아졌죠. 특히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예. 증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었다. 어차피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은 있나요? 금통위 날. 오늘 금통위 모르고 오히려 넘어가셨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채권쟁이 들어가시는. 예. 지금 주시장에 있어서는 그 가장 지금 첨예하게 되고 있는 게 2,200을 뚫으냐 마느냐 지금 거기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녹화 기준으로 어제 수요일 날 BOJ도 뭐 있었죠? 일본도 지금 사실은 올해 성장 전망을 깎긴 했는데 예. 일본이야말로 진짜 가장 자극적인 정책과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진짜 통화 정책에서는 뭐 뾰족하게 더 내놓을 부분이 없다. 현상 유지 그대로고요. 어제도 사실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간 분들 많죠. 뭐 오늘 밤에도 또 22도 있지만 뭐 오늘 또 밤 예. 20이 돼 있구나.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별 기대 없어요. 일단은 앞에 나왔던 정책들에 대한 지금 푸는 거. 유럽은 오히려 지금 재정 쪽에서 구제 안정기금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그쪽에 포커스지. 통화 정책은 뭐 20의 양적 완화가 분명히 유럽 쪽의 위험 선호를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금리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예, 이제 기대치가 뭐 떨어져 있죠. 센터장이 보시기에 예. 이놈의 금리 정상화라는 게 우리 죽기 전에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한국 뭐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글로벌하게 예. 정부가 최대 채무자거든요. 정부가 예, 정부가 최대 채무자니까 뭐 MMT라든지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이 돈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제 재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2차 대전 직후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을 때 그한 20여 년 정도가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금리 수준보다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직후는 그래도 명목 성장률이 높은 수준이니까 네. 절대 금리의 레벨이 예. 명목 성장률은 낮습니다. 그래도 높은 수준인데 예. 지금은 뭐 경제보다 낮은 금리라 그러면 거의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인위적으로 금리가 억눌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뭐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최근 10년 동안 가계의 이자 소득이 연평균 4%씩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가 가계 소득이 그렇습니다. 가계 소득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 소득은 사실 10년 동안 그냥 안 늘었는데 이자 소득의 감소가 전 한국 가계 소득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부채 때문에 걱정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가계는
금융부채 1,900조고요. 금융자산 3,700조입니다. 그러니까 가게는 그래요. 돈 빌려준 입장이고 그렇죠. 기업은 돈 빌리는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가계보다 기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금리가 저는 예금자들의 부를 착취하고 또 정부가 최대 채무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쉬이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싸지 않았습니까? 목요일 날. 예, 오늘만 싸한 게 아니었고요.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어제도 좀 그랬고, 근데 오늘 여실히 좀 드러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좀 기로점에 와 있는 게 기로에 아닌가, 와 있다. 예, 그런 느낌들을 좀 강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1,400, 1,500까지 빠질 때는 그냥 어하면서 빠졌죠. 예. 어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매수는 있었지만 매도가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그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기 보유자들이 이것을 올라오는 상황에서 내가 원금까지 좀 지켜보겠다. 그런 상황에서 매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슈팅이 쉬웠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지난달 말부터 2,200에 부딪히고 나서부터는 매물이 저는 꾸준히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들이 결국 지금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2,200 부근에서 계속 사고는 있는데 지수는 못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이제 매물들은 쌓이고 그 매물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안 되고 자꾸 지금 한 달여 가까이 횡보하다가 훅 밀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님 어떠셨어요? 지금 요즘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이제 뷰를 제시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막 들뜬 분위기로는 몰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에도. 그죠? 뭐 제가 몰고 간다고 뭐 가지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주가가 좀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네. 50% 정도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장기 추세와는 상관없이 장기 추세와는 예, 상관없이. 오늘 뭐 한국과 중국이 좀 유동을 쳤지만은 그저께 밤인가요? 저는 잘 때 테슬라가 한 1,800불 보는 거 하고 있는데 깨봤더니 테슬라. 1,400불까지 네. 이제 급등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주식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네. 이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은 저는 스토리는 매우 훌륭한 주식이고 뭐 네이버 아니면 팡 주식들이 네. 이 변화된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좋은 주식이 가격을 얼마나 가격이 그 좋은 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나라고 보면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뭐 PER이 그럼 80배가 정당하냐, 60배가 정당하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끄는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컨셉에 대한 수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비즈니스 모델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고 네. 뭐 이런 거고 뭔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치주들은 결국 경기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져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뭐 순환적으로 경기가 뭐 3분기, 4분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들이 구조적으로 되는 거야 하는 또 구조적 불신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바닥에서 사실 성장주들은 배 이상으로 온 종목이 많다 보니까 펀더멘탈이나 어떤 장기적인 추세와 상관없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크게 보면은 뭐 글로벌 많은 증시가 성장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흐름을 주도하는 건 팡이고 미국 나스닥이니까요. 네. 결국은 조금 그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주를 가지신 분들도 조금 용기를 갖고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흐름을 제일 선도했던 건 미국의 나스닥이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조금 그 어떤 선행 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한 이틀 전에 테슬라가 장중에 뭐 급등 이후에 하락 마감 그때부터가 좀 이상하다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뿐만 아니고 뭐 아마존, 넷플릭스 할 것 없이 지금 조금 그림들이 좀 안 좋아요. 한 며칠 사이, 그죠? 근데 이게 예. 사실 며칠 사이에 안 좋은 그림들이 중간중간에 딛고 계속 또 올라가가지고 저는 뭐 잘 진짜 모르겠습니다. 잘 다만 이제 가격 논리만 봐도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까지는 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가장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셔. 아이, 뭐 주식에 대해서. 제가 근데 이 얘기 하실 때 같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6월 첫째 주에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9% 올랐을 때 6월 첫째 주. 예, 6월 첫째 주입니다. 그게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때 특징적인 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 있죠? 신한금융지주가 하루에 12% 오르고요. 포스코가 하루에 10%가 오르고 그리고 뭐 그 우리 흔히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치주들 그 주식들이 그때 금리를 보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추세 상승을 한다든지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그 꿈에 투자하는 그 성장주들의 그 오버슈팅이 계속 가는 국면이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순환매가 한번 나와서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런 무거웠던 주식들이 한 번은 그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6월 첫째 주처럼 한 번은 시계 움직이는 성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이 2200 코스피 기준 이걸 딛고 한번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펀더멘털 스토리가 한 번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거로서 이제 금리도 오를 정도로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은 좀 생겼어요라고 했을 때 그 금리 올라가면 금융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산업재라든지 이런 좀 우리가 그동안 소외했던 주식들이 한 번은 하면서 그 순환매 국면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의심받고 있죠. 의심받고 있다. 미국 10년짜리 금리도 지금 0.6%에서 잡혀서 못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한국은행조차도 자신감 있게 이 정도 금리 오르는 거에 우리가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은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 중앙은행들은 또 여기서 만약에 또 삐끗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이드웨이가 한두 달 가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정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해 시장은 펀더멘탈로 설명하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이 아직까지는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를 수도꼭지를 잠글 타이밍에는 중앙은행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잠그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순환매 규제도 나오고 좀 안정화되고 더 위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위험 자산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전 제일 최악의 국면이 이러다가 지금 최근에 뭐 금 가격도 오르고 이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들만 반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플레 기대만 반영하고 있을 때는 중앙은행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주고 있죠.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서 그 기저효과로 인플레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실물 경기까지 안 좋아져 있으면 그때가 전 주식시장이 제일 위험한 국면에 몰리지 않을까. 중앙은행들이 그 인플레 보면서 억지로 수도꼭지를 잠가야 될까 고민을 하겠지만 분명히 버든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먼 얘기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주식시장이 원동력이 돌아가려면 그 펀더멘탈 스토리가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은 정립을 하고 가야 지금 그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80배짜리 100배짜리 지금 주식들 이 어닝 대비 그런 주식들이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그 주식 말고 다른 애들을 보면서 그 주식들을 조금 좀 적정 가치로 좀 수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차 소장님 일문일답 속전속결. 지난번에 카카오 한 27만 원 정도 보셨고 27만 원 갖다가 생각보다 빨리 갔고 그때 한번 출연하셔가지고는 자 이제 카카오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안다. 조금 쉬어갈 때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도 지금 추가로 많이 올라붙죠. 맞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조금 AS 좀 부탁드리면. 그때 생각과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대 중반까지 갔던 거는 조금 오버슈팅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카카오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차트도 급락하는 차트로 전환이 됐고 다양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단기적으로는 접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장기적인 관점하고 단기적인 관점은 분명 다른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뭐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못 가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동력이라든지 저희 어차피 뭐 브로커 출신이기 때문에 힘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계속 앞서도 언급드렸던 중요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물려 있으신 분들 30만 원대 중반 사신 분들의 심리를 보면 나는 원금만 원 판다라는 지금 불안 심리에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딛고 일어서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카카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야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상황에서 특히 인버스나 원유 안 건드리신 분들은 대부분 이익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안 좋은 걸 배우셨어요. 뭐냐면 주식은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온다. 글쎄. 그리고 주식은
뭐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사면 무조건 먹는다. 근데 항상 그렇게 쉽게 돈 벌었으면 주식시장이 어렵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리스크 관리를 전혀 안 했던 리스크 관리란 게 이러죠. 아까 그 윤 파트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가가 지그재그 올라올 때 좀 빠지면 기다렸으면 지금 다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올라온다. 기다리면 올라온다. 결국 미래 먹거리다. 카카오도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제 이런 식인데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주식해서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올라올 때 사서 기다렸다가 결국 고점에 물려서 그게 몇 년 가면서 20% 30%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주식들이 분명히 나오는 시기다.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이 갈린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어떤 종목 찾기 그리고 수익률을 좀 어떤 게 더 올라가느냐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과 없으신 분의 계좌는 앞으로 올 연말이면 엄청나게 갈릴다. 저는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방송에서. 그냥 여쭙는 김에 다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슨 뭐 중공업 우선주 아직 네. 파티가 안 끝났나요? 그거는 세력들이 아직 파티를 안 끝낸 거겠죠. 세력들이?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번에 올 가을서부터 규제안 하면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경우는 퇴출 대상이고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삼성중공 우선주들 여러분들 그 공시사항 그거를 삼성중공 우선주가 처음 뛸 때 공시사항으로 한번 그 스트로바를 쭉 내려서 보시면 소수지점 집중 거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일부 증권사 소수 지점에서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선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60만 원대에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치주 투자는 나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을 찾는 거고요. 우선주는 나보다 바보를 찾는 게임입니다. 테마주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가치주는 내가 A라는 주식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면 나처럼 똑똑한 펀드 매니저나 다른 사람이 이 A의 주식의 가치를 발견해서 사주는 거지만 테마주나 우선주는 내가 오늘 10,000원에 샀으면 몰라. 난 무슨 우선주가 우량주인지 우선주인지도 몰라. 10,000원에 샀으면 누군가 11,000원에 사주겠지. 근데 그 바보가 안 나타난 순간 여러분이 마지막 바보가 된다라는 거. 게임의 룰이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 차 소장님 신랄하시다. 그러면 소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하고 조금 휴식하시죠. 네. 저기 뭡니까 저 SK 바이오팜 예. 그거 공모주청에서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매도가 안 되나요? 아니요, 매도 됩니다. 팔 수 있나요? 그렇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대략 한 600여만 주, 그리고 공모하신 분들이 400여만 주에서 1,000여만 주가 지금 현재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풀려 있어요. 예, 락이 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종가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 오전만 하더라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뇌경색 치료제 시장이 8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에서 8조예요. 8조 원. 예, 예. 8조 원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죠? 거의 한 20조 가까이 되죠. 웃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SK 바이오팜을 그렇게 그쪽으로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랑 비교하시는 거죠. 삼성바이오가 50조고 셀트리온이 60조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거와 비교해서 기관들이 사주지 않느냐라고 바라보시는데요. 근데 펀드멘탈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조금 오버슈팅 돼 있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쉬시고. 예, 너무 네. 센터장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근데 왜 SK라고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왜 그렇게 아니 뭐 최근에 안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만 걔들은 왜 그렇게 급하게 올랐죠? SK 바이오팜 말고 바이오팜 SK도 말고도 올랐고 뭐 뭐 SK 증권도 올랐죠, 심지어. 글쎄. SK 증권은 심지어 SK그룹부터 분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SK점만 붙어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더만요. 제가 관찰 잘 못했네요. 관찰요? 재미난 현상인데요. 예. 이렇게 신중하셔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아이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셔. 그런데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뭡니까 그저께 갑자기 그 뜬금없이 미국 보건당국 책임자가 올여름 가기 전에 백신 나올 거야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뭐 모더나가 일상 가지고 네. 중화항체가 막 생기더라 다 생기더라 이러면서 또 하는데 꼴랑 뭐 초장에 한 17% 18% 뛰니까 또 뭐 임원들이 파는지 몰라도 주르륵 밀려서 한 6%정이 끝나고 그러는 와중에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뭡니까 자치법
하고 행정명령 날렸다 하니 잠시 주춤했는데 또 블룸버그는 누군지도 안 밝히고 익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갈등 더 지금 이 상황에서 갈등 이렇게 키우는 거 원치 않아 하는 거 슬쩍 띄우고 그러는데도 나스닥이 하락 반전하다가 막판 가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어떻게 요새 잠이 잘 없는 나이가 돼가지고 보다 보여 제 표현은 장이 좀 더럽더라고요. 퀄리티가 제가 조금 편견이 있나요? 그건 뭐 제 생각엔 지금은 뭔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저것 따지고 가늠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스토리가 그럴듯한 스토리. 주식이고 또 한편으로는 돈의 효과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막아주겠지라고 하는 정부가 막아주겠지. 뭐 사실 제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뭐라 해줘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 시장이란 게 뭐 결과가 중요하지 예. 걱정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계속 갖고 있고요. 시장이. 그리고 오히려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연준 사람들도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야,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이게 주식만 좋고 특히 판 기업들의 주주들만 다 부자가 되고 맞아. 그래서 요즘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 논의되는 건 매우 흥미로운 것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야, 그냥 돈 나눠주자. 응? 그냥 돈 우리 그 이번에도 재난소득 나눠주자. 미국에서도 주지 않았습니까? 나눠주자. 이거 뭐 경기 부양한다 그래서 이게 뭐 되는 거야? 일자리도 안 늘어. 돈 나눠주는 게 좋다는 주장이 있고 또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양책이라든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하니까 예. 돈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프라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쏠림이 심하고 지금 판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갔거든요. 판과 마이크로소프트 합치면. 네. 물론 어느 국면이나 주도주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스트리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만 돈이 가고 그럼 그쪽은 또 과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팡이라든가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끝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이 안 되는 권역까지 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계산이 안 되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같이 가능성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권역인 것 같고 네. 다만 주식이 길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예.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현상이 네. 이후 더 강화된 거거든요. 예. 그전에도 팡만 좋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른 또 가격 부담 같은 것들이 좀 커져 있으니까 지금은 위쪽으로의 어떤 기회와 위험을 지금 같이 한번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국면까지 좀 갔다고 봅니다. 예. 여담이지만 테슬라 주가하고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죠. 뭐 굉장히 비슷해요. 윤 파트장님. 네.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윤 파트장님 나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황들 가운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슬로해졌습니다. 예. 그 배경이 뭐며 그걸 가지고 연준이 유동성을 쪼고 있다라는 해설은 전혀 뭐 핵심 잘못 짚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분명한 건 지금 자산 자체의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는데 그 안에 구성 항목들을 보면은 일단 최근에 줄어든 제일 핵심은 RP하고 레포. 예, 레포라고 해서 이제 단기 쪽에 워낙 그동안 유동성이 경색됐을 때 네. 단기 자금 시장도 뭐 하루짜리 금리를 1% 넘게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몰렸었거든요. 상황이. 네. 기준금리는 제로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페드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필요로 그 레포로 시장에 공급해주는 돈의 힘이 좀 셌고요.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통화수합들을 많이 맺었잖아요. 한국도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유동성 부족할 때 그걸 대줬던 게 또 연준 자산이 잡혔었어요. 그 수합을. 그 통화수합 쪽하고 그 다음에 레포 금리가 최근에 이제 조금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환수되는 그게 메인으로 해서 연준 자산이 좀 주는데 영향을 줬고 채권을 사주는 부분은 원로 이제 국채 800억 국채나 모기 채권은 꾸준히 사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채권 사주는 게 메인인데 분명히 그 위기가 집중됐던 3월, 4월 달에 사줬던 힘에 대비하면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긴 해요. 근데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간 국채 800억의 모기지 그 400억에서 1200억 달러는 네. 과거에 QE1, 2 할 때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 위기 국면에 쏟았던 유동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줄어 보이는 거지. 지금 쓰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뭐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고 네. 일부 이제 지금 거기에 부침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네. 그런 상태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과도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이제 시장이 잘 소화해서 금리를 낮게 잡아주니까 네. 또 위기 상황이 되면은 뭐 금리 아예 선을 꺼놓고 일본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그냥 금리 선 꺼놓고 거기 올라가면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쫄지 말고 해. 뭐 이렇게 판을 아주 그냥 팡팡하게 깔아주는 거거든요. 쫄지 말라고. 그것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연준이 좀 여유가 생겨서 와 그런 정도도 안 해도 돼. 안 해도 지금 돼. 유동성 환경 자체에서는 제가 아주 심플하게 보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측정하는 M2가 제일 기본적인 데이터잖아요. 네. M2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돈을 쓴 게 뭐 단기 자금에서 좀 중장기 자금으로 연결되는 그 유동성의 양을 보는 건데 전 세계 핵심 국가들의 그 M2 잔액을 다 모아놓고 증가하기 그러면 지금도 이래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그 기울기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옆으로 기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돈 주는 속도가 좀 떨어져서 약간 유동성에 대한 걱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미 수영장에 물이 충분히 헤엄칠 만큼 풀어졌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수영을 못 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수도꼭지는 아직 잠근 것도 아니고요. 글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뭐 어줍지 않게 금리 올라오고 인플레 얘기를 했던 게 그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뺀다고 할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데 내년까지도 그 유동성 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이제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오버슈팅한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한 분기 동안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가 또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풀장에 이 정도 물이 찼으면 지금 대충 그 뭐 한 5명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 별 표도 안 나는 나중에 이제 물 빼면 이제 누구는 뭐 빤스도 예, 그렇죠. 팬티도 안 입었더라 수영복도 안 입고 그 들어와 있더라가 나온 그 원조가 누구예요? 그런 얘기 한 게. 그게 예전에 재밌는 그린스펀이 얘기했는데 예전에 그런 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오늘 또 중국이 2분기 GDP 나왔습니다. 네. 전년비 3.2% 네, 성장이에요. 이게 가당키나 한 숫자입니까 이게? 2분기 같으면 4, 5, 6월이에요. 네. 어떻게 판결하세요? 조금 뭐 중국의 그 경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게 좀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조금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윤효삼 그 팀장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수출이라고 하는 건 남이 중국 물건 사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면 한국 수출과도 완전히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우리 6월 한국 달에, 6월달에 예, 줄었어요. 줄었죠. 중국이 그렇게 수출 늘었다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뭐 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좀 신뢰도라든가 이런 좀 세부 항목을 봐야 되겠지만 뭐 조금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뭘 그렇게 백신 개발에 열을 올려? 환자가 없는데. 참 희한한 나라야. 원죄가 물이나 퍼내지. 여기저기 지금 이재민들 인민들 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만은. 그래 그냥 뭐 지표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시장 자체가 크게 그렇게 뭐 오늘 시장의 반응도 그랬고 그렇게 투자자들이 고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장률 기대보다 잘 나왔더니 중국 주식 그동안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오늘 뉴스에 딱 팔아버리는 느낌이 들던데. 우리나라 투자자 개인들 가운데 개인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혹시나 중국 증시에 좀 뛰어들겠다는 얘기는 나 이미 중국 증시에 발 담갔는데 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던가요? 글쎄요, 뭐 중국 쪽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인력 분야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뭐 미국 쪽에 대한 관심은 네. 워낙 지금 뭐 많은 부추기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예. 국내에서는 그동안 워낙 수익률이 낮았고,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마케팅 포인트로서 좋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일하게 올라간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에 묻어두면 네. 매당도 나오고 예. 수익도 볼 수 있다라는 마케팅 포인트로서 뭐 유튜브를 필두로 해서 뭐 증권사들도 뭐 캠페인을 하고 네. 할 정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금들이 다 몰려가는데 뭐 미국 주식 하려면 여러 가지 뭐 난제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한 부분들 말고 일단 언어적인 면,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내용적인 면, 일반인들이 볼 때 거기를 가장 두려워하시죠. 그걸 또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포항 주식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예. 애플이 올라가니 그런 거 사라. 그냥 그런 거 아는 사두면 그건 뭐 하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잖아. 40년을 묻어 돌아.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하니 결국 그 돈들이 또 모여서 또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테슬라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카오가 지난달부터 아마 개인들 잔뜩 지금 계좌에 다 들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게 결국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사는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태만 놓고 보면 저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 자체가 가장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자기 강화의 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하는 게 주식에서 이기는 게임인데 네. 이제 올라갈수록 끌리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미국 주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전 10년에 가장 나빴던 나라 우리는 미국이거든요. 가장 나빴던 2000년부터 나라. 2010년까지 한국은 주가가 500에서 2000 갔는데 미국은 닷컴 버블 정점을 못 넘겼어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10년 미국이 나쁜 퍼포먼스, 90년대는 미국이 좋았죠. 신경제하면서. 네. 근데 90년대 한국은 안 좋았습니다. 외환위기 80년대는 미국도 좋았지만 신흥국이 특히 이제 동북아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좋았죠. 한국을 비롯해서. 네. 그래서 길게 보면 10년 주기로 뭐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고 이제 바뀌는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인 리버전이라고 수익률 평균 회귀인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좋고 황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오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해봐야 될 거는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얼마나 계산할 수 있나. 사실 뭐 주가나 이런 가치라는 게 뭐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자기의 가치 기준과 주가를 비교해야 이게 내 행동의 준거의 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1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강화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증권가에서 리서치 센터장님 가운데 가장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신중하신 김학균 센터장님이 오늘 패널로 나오셨고, 우리 또 시황을 리딩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또 차영수 소장님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 양발 다 쓰시는 분이거든. 예? 오른발만 해갖고 올라갑니다만 얘기하는 분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아주 신랄하게 이제 왼발도 쓰시는데, 거기다가 가끔씩 이렇게 오해하시는 댓글도 올라옵니다만 철없는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채권계의 우리 또 윤여삼 파트장님 이렇게 오셨으니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잠시 그동안 급하게 올라와서 잠시 조정받은 거예요. 그거 갖고 쫄지 마세요라고 좀 이렇게 논거를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2200도 안착하고 전고점도 열고 연중 고점 열 만한 뭐 돈이 많아요라도 좋으니까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돈이 많죠. 돈이 많고 시장이 올라온 건데 결국 주식 시장의 기본 그 법칙, 기본 그 계산식, EPS와 PR 아니겠습니까? 지금 PR이 높아요. 근데 EPS가 지금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라던데. 근데 그게 따라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에도 불문이죠. 불문인데 그게 이제 3월, 4월에는 그래 PR 올려놓으면 EPS가 가을이면 따라올 거야 했는데 지금 EPS가 못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참. 예. 그리고 센터장님, 네. 지금 2분기 예를 들어서 최근 이틀 사이에 재밌었던 시황이 JP 모간하고 CT, 뭐 골드만삭스 이런 친구들이 와, 뭐 트레이딩 쪽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냈더라. 뭐 역대급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쌓은 이 2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뭐 순이익과 그 주당 순이익을 냈더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년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전년보다 51% 낮은 수치더라.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전년보다 51%는 낮은데. 뭐 정기 비교인가요? 1분기는 실적이 뭐 전년비 전년 대비 51% 줄었대요. 네. JP 모간이 순이익도 그렇고 2분기 순이익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전년보다 51% 줄었는데 실적 호전하고 시황이 나오는 거는 단지 예상보다 좋아서 뭐 컨센서스보다 좋았다. 컨센서스보다 좋아서 그리고 주가는 빠졌잖아요. 또 금융주들은 또 주가가 그러니까요. 많이 금융주들 낮잖아요. 묻어나와서 지금 뭐 사실 2,200 언저리 있는데 지금 한국 시장에 실제적으로 2,200이라고 하는 건 평균 일따름이지 너무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예.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조정을 받아도 그것만 4, 5천 가 있는 거고 포스코나 은행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1,000포인트 한 초반 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덱스는 2,200이더라도 이게 뭐 아주 그 편차가 너무 큰 평균이니까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좀 이제 지지나들이 올라가야 좀 잘 갔던 종목에 대한 쏠림이나 이런 것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이제 균형을 찾는 건데 네. 2분기 실적을 봐도 소위 가치주라고 하는 게 싸긴 싼데 계속 결점이 좀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 소위 언택트주가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네.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쏠림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참 제가 보는 시장은 조금 불편합니다. 예. 혹시 수요일 날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 네. 그게 채권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끌었나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 조금 이슈가 된 게 그 재원이 향후 5년간 뭐 120조 가까이 110조대 재원을 네.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국고로 조달을 상당히 하겠다고 해서 네. 뭐 연 단위로 또 치면은 뭐 몇십 조의 돈이 또 채권 시장에서 국채로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야에 대한 걱정 정도를 주긴 했는데 뭐 이게 조금 좀 장기 계획이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잖아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좀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성이 조금은 일부 기업들 수혜주들도 벌써 막 움직이긴 하지만 채권 시장이 민감할 정도로 반응이 있지는 않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시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네. 이슈가 되면 네. 거기 관련한 무슨 뭐 수혜주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한 100, 수혜주가 이미 다 올랐죠. 돈 100개 나올 것 같은데. 예, 수혜주들이 이미 그게 디지털 유들과 그린 유들이 갑자기 발표된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아니 엊그제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따라서 최근에 많이 오른 거는 거의 100% 가까이 오른 주식도 있고 평균 한 3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어찌됐든 뭐 디지털 뉴딜 쪽도 그렇고 디지털 뉴딜도 대표적이었던 카카오도 또 그런 관련주들이고 네이버 또 대표께서 그런 것들 퍼포먼스도 한 상태고 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 올랐죠.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2차 전지까지 해서 다 이미 올라왔었던 또 하나의 테마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기대감으로 1차 상승은 이미 했고 본 게임은 올 가을서부터다. 이제 그 세부 시행 규칙 나오고 어느 쪽으로 또 갈 것인가에 따라서는 올 가을서부터 본 게임이 또 한 번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한 종합 뉴딜에 따라서 여름에 들어가기에는 이미 조금 한 발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희한하게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어디선가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는데 차 소장님도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쓰시네. 소장님 따라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묘한 뉘앙스입니다. 퍼포먼스. 예. 그래요. 그리고 저기 지금 오늘 밤에 있을 목요일 밤에 있을 22도 특별한 건 나올 건 없다고 보이는데 이달 말에 또 FOMC도 있잖아요. 네. 뭐 그닥? 그러니까 지금 4월까지 이제 회의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고 6월부터는 6월 회의 때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뾰족하게 반응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날 다우가 1,800포인트 빠진 날이야. 아니 뭐 일단은 이제 6월 11일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더 이상 뭐 특별한 액션이 없으니까요. 글쎄.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또 베이지북 나오면서 이제 조금 중앙은행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전주는 해줄게 그 발언에 또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네. 그래서 요즘 7월 FOMC에서 지금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는 뭔가 큰 액션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이 판을 유지해줬던 틀 자체를 중앙은행이 흔들 이유가 없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도 그렇고 오늘 밤 22도 그걸 선제적으로 보여줄 텐데 우리 여전히 마켓 편이고
지금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낮게 잡아주고 갈 테니까 뭐 위험 자산들이 여기에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실망하지는 말고 아직 뭐 지금 당장 더 뭐 바라는 것도 무리하지 않느냐 정도 상황이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정도의 달램 수준에서 한두 달 지나서 뭔가 뾰족한 게 이제 없으면 시장이 거기서 이제 약간의 좀 지루함이나 실망감 정도는 이제 각오해야죠. 예. 그리고 센터장님 외국인 관련해서 네. 이제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은 다들 그래요. 저희들이 주구장창 팔았는데 네. 저기 1,450에서부터 지금 2,200 올라올 동안에도 계속 팔았는데 네. 이걸 2,200 와서 이제 외국인이 사? 야, 그거는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수록 난 그런 꼴 본 적이 없는데 하시거든요. 그런 일은 그러면 도저히 안 생기는 겁니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걔들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뭐 예, 뭐 외국인이 파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파는 연속적으로. 게.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는데 글쎄 돈 많다는데 파는 외국인은 또 뭐냐?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주식형 펀드 같은 데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미국에 네. 네, 아웃플로. 근데 한국도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어찌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회가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그러면 좀 뭐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사람은 계좌 터서 직접 하고 조금 아닌 사람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전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소장님 진행하시는 프로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이 듣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 뭐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뭐 어떤 신뢰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만에서도 외국인이 한국보다 더 많이 팔았고요. 대만도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벌한 현상인데 이게 간접 투자에서의 이탈이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외 직구도 하고 이런 열풍이 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는 사실 펀드로 뭐 우리도 얼마 전까지 중국 주식 하려면 중국 펀드를 샀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유동성이 풀장에 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쉬는 곳에서 주식을 파는 행태가 조금 그런 상황과도 간접 투자에서 이탈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패시브 투자가 또 뭐 이제 많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코로나 자체가 뭐 이게 진정이 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질 않. 뭔가 이 뭐 한꺼번에 그 뭉치로 사는 돈들이 아직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뭐 외국인 알긴 어렵지만은 그냥 이번 판은 그냥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뭐 그렇게 움직이는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안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또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대만에서도 외국인이 판다 하는 대목에서는 제가 아차 싶은 게 최근에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락에서는 네. 엄청나게 뻔뻔질을 했거든요. 우리 중국 들어가고 있고 중국 유망하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떡고물 떨어질 때가 대만, 한국 같은 데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풀하게 얘기했는데 막상 외국 자본들은 대만에서도 팔고 있다. 그래 이게 어딜 가나 페이크 뉴스고 어딜 가나 제가 왜 저러나 잘 그 이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게 이 돈 놓고 돈 먹기 판의 이면인 것 같습니다. 양동이 작전이라. 여기서 백신이 언제쯤 나올까요? 우리 백신 전문가 아니거든요. 하지 말고 트럼프가 될까요? 떨어질까요? 하지 맙시다. 그거는 그때 까봐야 아는 거고. 예. 클로징 멘트로 가겠습니다. 소장님부터. 예, 뭐 일단 쉬운장은 좀 지났다 이렇게 좀 말씀 거듭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증시가 뭐 더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연속적인 모습들을 보면 일단은 가는 것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는 싶습니다. 뭐 제 말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은 가져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괜히 이런 도움 안 되는 방송 듣고 괜히 그냥 가슴이 쿵쿵거려서 네. 정리했더니만 다음 날부터 확 날아가는 진짜 버블장이 오면은 네. 이거는 미치거든.
사람이. 그건 그러니까 더 미치죠, 맞습니다. 더 미치는데 예. 그 날아가는 장에 포지션 없으면 환장한다고 맞습니다. 깨지는 것보다. 예. 그러면 아싸라이 견디면 어때요, 그냥? 근데 좀 뭐 한 1-20% 빠지는 거 견딜 각오로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데 투자자 여러분이 어떤 투자자냐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여유 자금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지금 장은 견디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자금을 가을에 쓴다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굴리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분명 이번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들고 간다? 이건 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다 털기는 좀 아쉬운데. 조금만 털까요? 다 털어라고? 현금을 좀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현금을 좀 내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니까 내 포트폴리오 상에 그동안 현금이 없었다라면 내 포트폴리오 상에 현금이라는 종목을 하나 난 방을 마련해 놓는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예. 지금 그 지난 서너 달을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경우로 보시기보다 좀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석 달 동안 50%가 올랐는데 네. 최근 1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에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산 거는 뭐 이거 따지기에 앞서서 저는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주식을 하냐 안 하냐의 의사결정이 중요했고 주식을 하면은 대부분 벌확률이 이제 높았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됐죠. 네. 코로나 이전에도 뭐 한국 주식이 뭐 2017년 반도체 좋을 때 2,600까지 갔지. 그 전에 뭐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 시장에 답은 없습니다만은 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프레임이 내가 어떤 시장에서 프레임을 갖는다는 게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처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시장을 보는 나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바꿔야 되는데 내 프레임이 있어야 수정을 하고 의견을 바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20% 빠졌다고 주식 팔아야 되나요? 내가 계산했던 버티는 것도 투자이긴데 근데 지금은 조금 자기 형편에 맞게 계산을 하는 게 맞고 계산이 안 되거나 계산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 그러면 저는 지난 2분기 장은 로또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예,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 파트장님. 네, 뭐 저는 채권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채권장이 치고 굉장히 이번 국면에서 낙관론자였어요. 지난 한 분기 동안 채권보다 위험 자산이 좋다. 그리고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뭐 저는 뭐 델룸 대리 아직 좀 더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이 좀 생겨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말 그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이제 그 미래의 가격까지 반영해 놓은 시장이 가져올 실망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분명히 뭐 생각했던 고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택도 안 되네 이런 생각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한번 겪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판이 바뀌었느냐.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받는 질문이 정말 투자에 예민하고 내가 이제 뭐 막 기민하게 나는 최대한 이 흐름을 다 타겠어라는 분들이야 지금 한 번은 진짜 의미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 큰 틀에서 위험 선호 기조 자체가 바뀔 거냐. 올해 연내까지는 어떻게든 그 기조를 뭐 이 판을 맞는 것도 정책이라고 하면 그걸 유지하는 힘 자체는 좀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궁극적으로는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책의 최종 목적은 실물 경제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만 가고 메인스트리트 못 가서의 문제는 그 메인스트리트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올라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쪽은 완전히 원사이드 게임이죠. 그냥 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실물 경제라는 게. 그래서 그쪽에 대한 지원이 있는 동안은 그 늘 얘기하는 이 철없는 이 주시장만이 아니라 이 금융시장은 철없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은 기회를 계속 엿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개인들이 굉장히 주도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 쪽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기관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만나는 주로 뭐 엔드라고 하는 뭐 심지어는 연기금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금 주도했던 이제 주도력이 좀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함께 해서 도모할 수 있는 좀 저는 낙관론자를 좀 더 채권쟁이지만 네, 견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말에 뭐 틀리지는 않았다 싶은 것이 견디기를 위해서라도 견디고 결국은 다시 복구하고 아니면 더 좋은 장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빚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랬다 나가는 한 1-20%의 그 조정을 갖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털려야 되니까 강제 청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레버리지까지 쓰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몰라요. 이러다가 그냥 막 만쓰다가 안차 2200 돌파. 요즘 장은 미국이 어떻게 갔다고 우리가 아시아가 어떻게 가고 이것도 요새는 별로 상관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이 약간 좀 뭐랄까 이제는 홀짝 게임 비슷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오늘 오를까 내릴까 이런 부분하고 저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이제 조만간에 또 열대야가 오고 할 텐데 시원하게 주무셔야 또 낮 시간이 건강하고 쾌적합니다. 오늘도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